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섭식장애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연세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이정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료에 포커싱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질환이다라고 치료가 좀 어렵고 긴 싸움이 되기가 쉽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영상을 찾아보시는 환자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께 섭식장애 치료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좀 개략적인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섭식장애 치료는 정말 그 다양한 치료 기법이 이제 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래서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지 행동 치료, 또 정신 치료, 가족 치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약물 치료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서 또 세로토닌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많은 연구 결과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충해주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식습관, 식생활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물론 답은 알죠. 새끼 먹으면 되고 폭식부터 안 하면 되고 자연스럽게 먹으면 되는 걸 아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지금 상황이니까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식사 문제를 세분화하면 10개든 20개든 문제가 있겠잖아요. 그중에 환자분께서 고칠 수 있겠다 싶어 하는 작은 거 하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치료 기법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 그 정신치료는 자존감의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나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업의 문제, 부모와의 관계, 또 자아 정체성 문제 이런 거를 다뤄야 할 것이고요. 가족치료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요. 첫 번째 개념은 교육이에요. 사실 정신과 의사한테도 섭식장애는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해하기가 당연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이 병에 대해서 또 치료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댁에 가족 간의 문제가 있다면 흔히 생각하는 개념의 가족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정신 치료, 가족 치료가 종합적 예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개인적인 치료로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싸움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이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도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담 선생님이 여러 명 계시고, 그 선생님들이 나름 저랑 같이 손발을 맞춘 지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섭식장애 상당한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코워크를 하니까 요 치료를 할 수 있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계가 있죠.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이 네 가지의 치료들을 한 번에 이제 다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순서라고 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약물 치료는 환자분이 거부하지 않으신다면 처음 시작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렇고,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는 결국 식사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환자분의 어떤 동기 수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직 움직일 준비가 안 됐어. 낫고 싶기는 하지만 새끼 식사? 낫고 싶기는 하지만 체중 느는 거 안 내켜. 이러면 사실 굉장히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문제는 절대 다루기 싫어요. 이런 분은 안 계세요. 다루고는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깐 상태에서 식사 문제를 먼저 다룰 거냐, 심리적인 거를 다룰 거냐는 그 환자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가려워하시는 것부터, 좀 더 니드가 있는 쪽부터. 그렇죠. 필요로 하시는 것부터 요렇게 이제 순서를 접근해야지, 식사 일기 써올 생각이 전혀 없는 분한테 자꾸 식사 얘기해봐야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죠, 치료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는 이 환자분과 치료자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생기고, 또 환자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는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또 환자분이 치료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겨야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 거를 허하죠. 환자분하고 이 치료자가 신뢰관계가 있어서 환자분께서 치료자의 어떤 그 개입에는 수용적이다, 이런 면이 느껴져야 또 보호자도 변하시는 거니까요. 한 단계 한 단계들이 사실 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단은 약물 치료만 해도 그러니까요. 네, 좀 어려운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제 약물 치료 다양한 옵션들이 또 있겠지만, 유리하게 또 식욕을 조금 더 촉진시켜주는 약들을 초이스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또 극렬히 거부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절대 안 있었던 먹죠. 걸로. 네. 쓰는 약은 SSRI, 그러니까 항우울제죠. 왜냐하면 우리 환자들 굉장히 강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용량의 SSRI를 써야 하고,
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해서 올란자핀이나 쿠에타핀을 쓸 때도 그것을 쓰는 이유는 환자분들의 그 체중에 대한 엄청난 불안, 음식에 대한 불안, 그리고 체중이 그렇게 내려가면 잠이 잘 안 와요. 수면이 안 좋아지거든요. 올란자핀을 써야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목적에서 이제 약을 쓰죠. 그 올란자핀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다 이미 찾아보시고 나서 그러면 식욕 느는 거 아닌가라는. 올란자핀 자체가 다이렉트하게 식욕을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불안을 감소시키는 불안을 것이고요. 감소시키는 게 1차적인 네. 목적이니까.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머릿속에 몇 분이 얼굴들이 스쳐갔고 그중에 또 한 분 이제 치료가 결국에는 중단된 분이 좀 떠올랐는데 그분도 항우울제를 좀 고용량으로 쓰면서 분명히 좀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래도 그 식이 행동이 반복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불안을 잡기 위해서 저도 이제 올란자핀이나 리스페리돈이나 좀 아빌리파이 같은 약을 제발 얹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조금만 찾아봐도 워낙 사람들이 이제 댓글들이 다 막 혹은 본인의 경험담에서 피해보신 분들이 사실 위주로 더 적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포감에 결국은 그게 들어가지 못했고 또 재차 권유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를 통제하려 한다 라는 식으로 결국은 비춰져서 되게 길게 끌고 간 분인데도 아쉽게 치료가 끝났던 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설득해 나간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안 먹히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환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치료 기간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들 또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날 오시면 치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당연히 드리거든요. 그러면 치료 기간은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치료가 어렵지 않은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4개월, 6개월 정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치료를 시작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파면 팔수록 심리적인 문제가 크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가족 간의 어떤 그 뿌리 깊은 문제나 또 자존감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게 4개월, 6개월 안에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1년, 2년, 길게는 5년 이렇게도 걸리죠. 그러나 이제 처음 오시는 분께 뭐 2년, 3년, 5년 걸린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면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정말 4개월, 6개월 만에 치료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2년, 3년 치료를 받으신다면 그분들이 2년, 3년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1년 받아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더 유지가 되고 재발을 방지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나는 치료를 지속하리라 이런 마음이 드셔서 이제 치료를 그렇게 유지하시는 거죠. 근데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생각보다 짧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특히나 나이가 어린 환자일수록 치료가 잘 돼요. 교육의 반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환자일수록 부모님들도 젊으시니까 이 교육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외우셨겠지만 섭식장애는 나이가 어릴수록 예후가 좋아요. 다른 질환은 나이가 어려서 발병할수록 예후가 안 맞아요. 좋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왜 그럴까? 보통 어릴 때 발병했다는 거는 사실은 유전적으로 더 강한 네. 취약점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후가 안 좋다는데 왜 섭식장애만 다를까 되게 네. 궁금했었는데 교육의 반응이 좋고 또 부모님들도 교육이 잘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라는 또 증거기도 하겠네요. 자존감의 문제, 심리적인 왜곡들이 많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육이 중요하죠. 이제 30살 넘고 심리적 왜곡이 많고 이러면 교육이 안 들어오고요. 근데 아직은 중학생이고 이러면 좀 아직은 교육이 되고 또 그 정도 나이에는 부모가 뭔가를 자각하고 아이한테 치료적으로 아주 정서적으로 그 서포티브하게 대하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죠. 변화가 빨리 오죠. 20대 넘어서 30대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좀 안 먹히잖아요, 잘. 사실 오늘 선생님께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여쭤봤던 게 안 힘드시냐를 여쭤봤던 게 이게 번아웃이라는 용어도 옛날에 이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상담사들의 모습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하죠. 치료에 계속 실패하고 나는 안 되는 건가? 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소진되게 만들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랑 이제 뭐 동훈이도
식이장애는 쉽지 않은 질환인데 정말 하루에 식이장애, 섭식장애 환자분들만 계속 보시면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좀 너무 소진되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걸 듣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화시키고 또 금방 좋아지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방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내가 그래서 하고 있구나. 그 정신과 질환 중에 좋아지게 하면서도 환자분이 성장하면서도 그 가족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그런 변화가 아주 금방 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막 정성을 기울여서 고민해서 열심히 했을 때 그런 변화가 올 때 가끔씩 찐한 감동이 오죠.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마음속에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식이장애는 어렵고 뭔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보는 선생님도 힘드실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저희의 마음을 좀 되짚고 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족 치료도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본 건 아니겠지만 상당한 케이스들에서 가족분들이 진짜 한 성격 하신다. 가족 내에 전반적으로는 완벽과 강박과 불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한 목소리로 휘어잡아서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좀 잘 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한 목소리로 휘어잡아서 가지는 못하고요. 각계 전투로 엄마 아빠만, 형제 자매만 이렇게 좀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식이장애 환자분들 부모님을 만날 때의 마음가짐은 초심자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자꾸 싸우게 돼요. 환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부모님이랑 자꾸 싸우게 돼요. 얼굴 벌개져가지고.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일단 처음에 부모님을 만났을 때 들어보죠. 분명히 당신들의 자녀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고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 얘기를 쭉 들어봐요. 그리고 어떤 조언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의도를 또 들어봐요. 저 어머니가 이러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되길 바래서 애한테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걸 일단 인정해드려요. 그 부모님의 노력을. 그럼 부모님이 일단 좀 누그러지세요. 그럼 일단 제 말씀을 들을 여유가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애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는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아이가 이렇게 되길 바라시는군요. 자기 생활을 좀 하길 바라시는군요. 학교에 나가길 바라시는군요. 먹는 거를 좀 뭔가 조절하기를 바라시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그 방법보다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부모님이 하셨던 방법은 여태 하셨는데 안 먹혔으니까 데리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부모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다만 그거를 향해 가는 방법적인 게 다른데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받아들이시죠. 저도 이렇게 얼굴 붉어질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 입장에서 이 공감이 되니까 얘한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라는 생각에 그럼요. 환자 마음에 빙의가 돼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대신 싸우잖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쨌든 또 식이장애 치료를 다른 질병들하고 구분하는 게 저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 치료적인 어떤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기법을 그냥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아마 황당하신 걸 거고 선생님들도 들으시면 황당하신 걸 거예요. 식사일기 쓰고 세끼 식사하고 중간에 간식 먹고 폭식하지 않게 미리 배고프지 않게 먹고 이거거든요. 뻔한 거잖아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와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환자분이 없어요. 하다못해 내과에 가도 그 얘기를 하고 적당히 드시고 새끼 챙겨 드세요. 그렇죠. 새끼 먹어라. 이런 거예요. 식사에 대한 코치라는 게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새끼를 먹으라는 얘기를 해도 이해가 충분히 바탕이 된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랑 내가 보기에 저 내과 선생님 식이장애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보고 새끼 먹으라네?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 인지행동 치료도 제반의 어떤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수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중독에 있어서는 동기 수준이 중요하잖아요. 동기의 이제 1단계 문제를 부정하는 단계, 2단계 심사숙고 전 단계, 3단계 준비 단계, 4단계 행동 개시 단계. 근데 인지 행동 치료잖아요. 그럼 이 동기 수준이 4단계 행동 개시 단계는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단계에서 오시냐면 좋아져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살찌기는 좀 그런데?
새끼를 어떻게 먹어? 보통 1.5단계에서 병원에 오세요. 그리고 제가 동기 수준을 이렇게 써갖고 보여드리면서 아무개님 몇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본인이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1.5단계인데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4단계 아니라고. 그분한테 식사일기 써오라고 해봐야, 새끼 챙겨 먹으라고 해봐야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왜 동기 수준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4단계로 동기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작업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역시 배움의 단계는 끝이 없군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식사 얘기라든지 새끼 먹기 이런 거 약속을 아무리 정해도 다음번에 와서 못했어요 하면은 이제 또 저는 저대로 화가 나고.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환자분이 말 안 듣는 환자, 까다로운 환자, 어려운 환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기 수준에 맞지 않는 개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반성하세요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반성하라는 말까지 제가 했군요. 마찬가지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가족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식이장애인 당사자 또 다른 가족의 동기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아서 정말 이제 뭐 치료를 하는데도 아,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지? 답답하네, 화가 나네 이런 식의 또 마음을 좀 추스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맞아요. 듭니다. 네. 제가 그 어떤 보호자께 동기 수준 단계를 이렇게 써놓고 어머니 따님이 지금 2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 인지행동 치료가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걸 감동 깊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보고 이거 가져가도 되냐요?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걸 댁에 가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애한테 너는 동기 수준이 빨리 2단계에서 4단계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악셀 밟듯이 이렇게 뭐 기어 올리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전달이 보호자한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기질적으로 타고난 굉장히 예민함과 강박적인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어릴 때 개입되면은 교육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제대로 치료가 된 분들의 장기적인 예우는 좀 어쩐지 궁금해요. 정말 그냥 딱 식이행동이 없는 수준 정도로 지내시게 되는지 아니면 이런 기질적이나 성격적인 부분도 좀 더 부드럽게 완화된 상태로 좀 다방면에서 좀 더 유연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아니면 결국엔 또 재발해서 돌아오시는지. 교과서나 논문 같은 경우를 보면 재발률이 한 20에서 30%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재발을 한 건지 좋아진 듯 했다가 나빠진 건지 다 좋아졌다가 재발을 정말 한 건지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근데 제 치료 경험으로 보면 치료 그 중도 탈락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제가 4명의 환자분을 치료를 하면 1명은 병락이 전보다 좋아져요. 자존감의 문제가 좋아지고 자기의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좋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이도 성장하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2명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져요. 학생은 학교 다니고 직장인은 직장 다닐 수 있고 친구 만나고 또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좋아져요. 근데 1명 정도가 좋아지지 않고 문제가 계속돼요. 다른 문제도 생기고 뭐 알코올 문제도 생기고 뭐 이성 문제도 생기고 사회생활 못하고 이렇게 꾸준히 다 치료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25% 환자분들이 좀 만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와, 굉장히 클리어하네요. 이게 또 25%는 좋아지고 25%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 일상생활을 수준을 하니까 회복을 할 수 사실 있고. 뭐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75% 그렇죠. 환자가 좋아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섭식장애 치료가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 치고는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많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뿐이라고 표현하는데 치료가 되게 잘 되고 협조도 되게 잘 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진짜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고 섭식장애에 대한 좀 두려움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섭식장애를 준비하면서 기존엔 다른 어떤 영상들이 있나 이렇게 다른 채널들 것도 찾아보고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은 섭식장애 뭐라 그럴까 좀 공포감만 키우고 거식증이나 폭식증의 이런 측면을 되게 강조해서 사람들이 좀 두려워할 만한 측면만 강조해서 보여주고 이래서 보시는 분들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만약 환자나 가족
가족분들이 찾아보셨으면은 더 막막함만 얻어가셨을 것 답답한. 같은데 오늘 아마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거 이런 식으로 좀 좋아질 수 있구나, 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구나라는 희망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말 이정현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우리 후배님들께서 반응을 잘해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이런 부드러운 리액션, 이래서 또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외모에 대한 코멘트는 없으신가요? 외모에 대한 코멘트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네. 제가 약간 참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섭식장애를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 어떤 반기를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물론 외모도 출중하시지만 외모가 다가 아니다. 진정성과 게스트를 향한 편안하게 해주시는 어떤 반응들,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구독자를 위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살리셔야 돼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을 이제 섭식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많이들 보실 텐데 그분들한테 또 짤막하게 한 말씀 또 전해주신다면은. 우리 섭식장애를 가진 환자분들께서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새끼 먹어라, 체중 늘려라, 구토 참아라, 잔소리하고 강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는 걸 좀 거부하는 마음부터 가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문 클리닉을 찾으시게 된다면 그 환자분들께서 생각하셨던 것 이상으로 깊이 이해받으시고 존중받으실 거고, 생각하셨던 것보다 본질적인 것까지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부모님들께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깊이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언뜻 이해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냥 선생님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요 단계거든요. 근데 깊이 이해를 하면 부모도 뭔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이제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님들께도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사실 사춘기 정도 되면 내가 내 아이를 진정 이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계기로 아이와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고, 또 아이를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키고, 그리하여 부모가 아이 병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숙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용기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좀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잘 전달이 돼서 네, 진심이에요. 네. 막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식이장애를 주제로 연세 정신건강의학과위원회 이정현 원장님 모시고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행했다라면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인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정말 풍성한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